목차는 지금 나오는 거죠? 예. 예, 저는 디지털 사이언스 이정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이 의학 바이오 기업 중심으로 봤을 때 의료기기 기업도 있지만 특히 의학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개발 기간이나 개발 비용이 상당히 오랫동안 개발해야 되고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제 뭐 공동 연구를 하거나 라이선싱을 하거나 M&A를 하거나 IP 보증이나 IP 대출, 특례 상장, IPO 뭐 이런 거를 원하는 게 이 결국은 중간에 이 개발을 완성할 때까지 결국은 자금 조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인제 궁금해하시는 게 인제 기술 개발은 많이 하시지만 대부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어떤 기준으로 투자하는 회사에서 아니면 뭐 대출을 해 주는 IP 담보 대출을 해 주는 그런 입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건지 그리고 그런 기준을 어떤 지표를 그러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만 어떤 기업의 가치라 그럴까요? 뭐 기술의 가치라 그럴까? 그런 걸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가? 그런 거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인제 제가 너무 욕심을 가져서 너무 장표를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요점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어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맨 끝에 이제 보면 제 휴대폰이랑 그 이메일이 나중에 맨 장표 끝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걸 적어 놓으셨다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요 자료도 보내드릴 수 있고요. 뭐 간단한 질문 같은 경우에는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크게 5 꼭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제 뭐 바이오 기술 바이오 기업 기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사실은 어려움이 많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려면 인제 자금 조달을 더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제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사실 상장은 뭐 상장이나 인제 엑시트하는 방법이 IPO 하거나 아니면 M&A 하거나 이런 게 메인 2가지인데 우리나라는 M&A 쪽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는 M&A를 당하고 싶어 하는데 아예 이게 근데 인제 우리나라에서 인제 IPO로 하려 그러면 기술 특례 상장으로 해서 기술이 좋으면 인제 하는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사실은 쪼끔 거의 독점적으로 특례 상장 대상 중에 막 80~90%를 차지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인제 다양화돼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인제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대안은 어떤 건지 그런 부분. 그리고 인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이 인제 기업들이 이게 바이오 기업은 끝까지 가려 그러면 참 험난한 길이기 때문에 이게 재무적으로 항상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싱이 좋은 수단이고 또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 뭐 화이자나 뭐 여러 가지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게 조직이 비대해지고 커지면 결국 새로운 아이디어가 안 나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에 그런 어떤 기술을 새로운 기술을 필요로 하거든요. 돈은 많은데 그런 거 좋은 데를 물색하러 다니는 담당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싱을 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바이오 기술 가치 평가는 RMPV라는 방법론이 있는데 뒤에 한 20분 동안 또 있습니다. 한국 평가데이터에서 뒤에 연사분이 인제 말씀을 하실 거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넘어갈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인제 간단하게 그러니까 밸류를 올릴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몇 가지 뭐 이것 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사마다 다르고 그렇겠지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블록버스터 드럭으로 이제 10위까지 뽑은 건데 이제 보면 첫 번째는 코로나 백신이고요. 두 번째 프레바나 20은 폐렴 예방 주사고요. 아주카나본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 쪽으로 그전에는 증상 치료만 됐는데 이제 실제로 치료를 한다 해서 뭐 근데 승인은 됐는데 이제 아직도 이슈가 많죠. 뭐 근데 앞에 두 개는 파이자 거고 세 번째 거는 바이오젠 건데 뭐 하여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미국 FDA에서 5년 평균을 보면 1년에 신약으로 50건 정도 되고요. 여기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신약은 505B1이고요. 505B2 프로그램으로 이제 승인받는 게 계량 신약, 복합제 이런 쪽인데 그런 쪽이 또 5, 60건 정도 돼요. 그리고 지네릭으로 승인받는 게 한 1,500건 정도 되는데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최근에 제가 알게 됐어요. 505B 프로그램으로 하게 되면 개발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줄어들 수 있어서 이제 기존 의학에 대해서 뭐 용량을 달리하거나 복합제로 하거나 뭐 그런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신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도 두 번째 사업으로 이렇게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것도 파이프라인을 다른 거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2021년도에 승인되는 걸 보면 코로나 영향으로 감염병 치료제 개발이 늘었고요. 그리고 또 올펀 드럭이나 블랙스루 세라피, 뭐 펄틴 클래스렉스 요 승인 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된 게 많이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중에 이제 올펀 드럭 희귀의약품 쪽으로 하는 게 좀 더 승인받기가 좋지 않은가 뭐 그런 걸 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제약산업전략연구원의 원장님이 지인이셔서 매달 이런 뉴스를 보내주십니다. 유료인지 무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걸 보면 이제 주요 내용을 보면 회사들이 관심 가지거나 투자사가 관심 가질 수 있는 이 내용이 그럼 어떤 인디케이션에 해야 치료제 좋을까? 똑같은 아까 뭐 엑소점 치료제나 뭐 똑같은 치료제 갖고도 어떤 인디케이션에 가야 어떤 승인이나 아니면 사업화 성공했을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 언맷 니즈가 강할까? 뭐 이런 부분. 그리고 투자를 쉽게 받는 것처럼 보이는 회사들도 있는데 이제 투자가 어떻게 그 성공을 잘 받을 수 있을까? 특례 상장 심사 시에 어떻게 등급을 높게 받을 수 있을까? 뭐 그러면 공동 연구를 할까? 뭐 그다음에 라이센싱을 할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시도해서 특히 해외 기업하고 공동 연구는 그게 잘 되는 기업도 있고 안 되는 기업도 있잖아요. 뭐 그런 승인 요인은 요런 뉴스를 보고 뉴스 기사에 대해서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이렇게 하면 그런 요인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답은 없는 건데요. 그런 부분이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학은 예 보시다시피 그 보통 시제품을 만들면 성공 확률이 18% 정도 되는데 시제품에 해당하는 후보 물질 도출 동물 실험 들어가기 전에 그거는 0.01%밖에 성공 확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확실히 낮은 리스키한 산업인 거죠. 그런 거고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토마스가 자료인데 이게 약 10년간 임상 시험을 수천 개를 모아서 통계를 낸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표는 성공 확률인데 일상 성공 확률, 이상 성공 확률, NDA 성공 확률 이런 게 있고요. 이런 자료를 활용하시면 이제 좀 나중에 가치 계산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좋고요. 그리고 개발할 때 임상 기간을 얼만큼 잡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저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투자 받으려고 5년 안에 3상까지 끝낸다 뭐 이런 잡는 경우인데 그러면 안 믿습니다.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마지막 제약회사에서 했던 난소암 백신 쪽이었는데 이 회사가
소유권이 한 10번 가까이 바뀌었었고요. 그리고 뭐 M&A도 발생을 하고 참 이걸 담당하면서 제가 BD도 하고 라이센싱 업무도 했었는데 참 결국은 그래서 저희가 돈이 모자라서 임상 이상 하다가 포기하고 딴 회사로 넘어갔는데요. 넘어가 고 중국에서 넘어갔다 지금 임상 3상 중인데 참 돈이 될 거는 같은데 돈이 없으면 계속 유지 못하는 뭐 그런 애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돈이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 조달인데 이제 맨 처음 연구 개발 단계가 있고 창업 단계가 있고 성장 그래서 기업 성장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별로 얻을 수 있는 게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 단계에서는 R&D 자금 받으시잖아요. 그런 거나 창업 지원 자금, 프리 팁스, 뭐 시드 투자 이런 걸 받습니다. 근데 이제 창업 단계에서는 엔젤, 엑셀레이터, 팁스, 마이크로 VC, 그다음에 보증 기보나 신보, 그리고 브릿지 투자라 그래서 뭐 요 밑에 설명 나왔다시피 기술력은 좋은데 시리즈 A, 시리즈 B 규모만큼 돈이 필요한데 그럴 경우에 중간에 받는 게 이제 그 기술력이 좋아야 브릿지 투자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 거 성장 단계 때 뭐 시리즈 A, 뭐 IPO 뭐 등등 이래 뒤에 쭉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컨더리 펀드니 LBO니 이런 낯설은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인지를 하셔야 예를 들어서 뭐 시리즈 A 때는 몇 년 차, 한 2년 차부터 5년 차까지 하고 시리즈 B는 한 3에서 7년 차. 이게 뭐 통계적인 거니까 뭐 반드시 이걸 따를 필요는 없는데요. 이 정도 금액을 받는구나 우리나라에 생각하는 그런 걸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특례 상장이 상당히 힘들어졌어요. 이게 특히 바이오 기업이 비중이 한 뭐 80% 이상 됐었는데 18%로 줄어들었고요. 그 이유가 일단은 신라젠 뭐 이런 거 문제도 있지만 소부장이나 AI나 빅데이터나 메타버스나 이런 그런 대상이 다양화를 시켰어요. 그 바이오만 너무 사실은 바이오만 너무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그런 게 좀 많이 이슈가 있었고요. 그래서 원래 8월 달, 9월 달부터 산업 특화 그 심사 기준을 할 거랍니다. 그래서 좀 까다로워져서 아마 원래 투자 회사에서 얘기하기로는 대부분 원래는 IPO 상장이 기술성의 상장이 거의 힘들 거다 바이오는 뭐 돼도 한두 개다. 지금 뭐 원래 2개는 됐죠. 2개는 됐는데 그래서 이제 매출 추정 이런 거를 되게 중시하고요 앞으로. 그리고 앞으로는 임상 1상으로는 안 되고 임상 2상이라야 되고 그다음에 라이센싱 아웃도 뭐 그냥 선수금 정도로 아니고 말총까지 갖는 정도까지 돼야 되고요. 뭐 희귀 질환 이런 쪽으로 가면 좋다. 이런 게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요런 게 뭐 기술 특례 상장을 하려면 A를 1개 받아야 되고 BBB를 1개 받아야 되고 그거 이상이 돼야 돼. 둘 다 A이면 더 좋겠죠. 근데 이제 여기 표 중에 보면 에어프릴 바이오하고 뭐 요런 회사들은 루닛하고 이런 데는 최근에 요 만들고 나서 제가 자료를 지난달에 만들었는데 상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상장이 되더라도 요 표처럼 쭉 여기 보시면 이게 상장을 했는데 계속 주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진짜 가치를 기술의 가치, 회사의 가치를 높이지 않는 한 뭐 저런 거를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계속 이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기술 특례 상장할 때 기술 평가를 먼저 합니다. 2군데서 봤거든요. 2군데서 봤는데 그걸 할 때 그 지표가 그러면 기술성하고 시장성 이런 걸로 나눠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기술의 완성도, 기술의 경쟁 우위도 요 세부 지표들이 이렇게 있는데 각 지표마다 요 주요 경영진의 사업 몰입도 이런 것도 평가하는 이런 지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점수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관적인 점수도 있고 객관적인 점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넣지 않아서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런 기술성장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거를 대안으로 스펙 상장의 기능이 있어요. 스펙 상장이 있는데 이런 거가 이제 원래 지금 기술성장 상장으로 바이오 기업을 2개밖에 안 됐는데요. 뭐 전체 다 합해도 한 5개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보면 상반기에 지금 8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상장이 스펙 상장이라는 방법적으로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건 시장 인지도가 낮은 기업일 경우 유리하다. 그런 거 관련 전문 회사로 HP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를 한번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거를 이렇게 하면 듀 딜리전스를 항상 해요. 그러면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뭐 저런 거 할 때 하는데 그때 주요 질문이 인디케이션은 뭐냐, MOA는 뭐냐, 뭐 미충족, 언맷 니드 어떤 걸 만족하냐, 아니면 사업화 소요 기간이 얼만큼 걸리냐, 포트폴리오로 뭐 어떻게 있냐, 경쟁 약물에 비해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묻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 준비가 이런 식으로 필요하고 그런 거 외에도 임상시험 현황이라든지 뭐 주요 연구진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IR 자료 같은 경우에는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이정규 대표 거 갖고 왔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쭈가이제약 IR 제약 갖고 왔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자료를 보고 벤치마킹해서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이런 준비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일즈 프로젝션을 이렇게 얼만큼 내 기술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지 이제 뭐 가치평가서 할 때 이 매출액 추정이 최고 중요하거든요. 근데 전문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표이사님은 이런 거 정도를 배우셔야 돼요. 배우시거나 아니면 그런 걸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걸 해야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라이센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무적으로 긴 기간 동안 자금을 조달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라이센싱은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금년에 69개 바이오 기업 설문을 받아서 조사를 한 결과인데 주요 비즈니스 모델이 라이센싱 아웃이고요. 상업화 소요 비용이 1,000억에서 3,000억, 소요 시간이 5년, 10년, 뭐 등등 전임상 뭐 이런 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프리클리니컬에 팔면 500만 불에서 2천만 불 정도 되고요. 여기 보면 P1에서 팔면 라이센싱 2천만 원에서 1억 불 정도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단계 나가서 하고 싶어 하는 게 더 가치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이게 우리 보면 한미약품 옛날에 기사 났는 거에 대해서 오해를 주식 투자하는 사람 많이 했죠. 그 선수금 계약금이 어프런트 페이먼트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성공을 하면 주는 돈이 토탈 마일스톤이에요. 근데 이제 왜 토탈이냐? 임상 1상을 완료를 하면 주고 2상을 완료하면 주고 NDA 그런 단계별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세일즈 마일스톤 또는 프리스 세일즈 마일스톤 회사마다 달라요. 이 마일스톤 계약 맺을 때. 그래서 이걸 토탈해서 중간에 어떻게 보면 성과금이죠. 성과금은 합쳐서 토탈 마일스톤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제품이 출시되면 이제 그 매출액에 대해서 로열티 몇 프로를 받을 거냐 이거는 그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저 라이센싱 오퍼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걸 검토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라이센싱인 담당자는 이런 식으로 검토합니다. 여러 가지 왜냐하면 실패하기 때문에 바이오 기술 가치 평가는 이거의 대상은 특허권입니다. 노하우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 재산권 컴퓨터 프로그램까지고요. 이 목적은 뭐냐? 대부분 잘 모르시는데 어떻게 보면 기술 이전 투자 유치용 뭐 이런 것만 아시는데 현물 출자 연구해서 자본금 증기할 때도 쓰실 수 있고요. IP를 담보로 해서 대출 받을 때도 쓸 수 있고 아까 통계 상장할 때도 쓸 수 있는 거고요. 그거 외에 이제 큰 회사들 LG 같이 뭐 그런 큰 회사들은
시장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를 갖고 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쥐고 가는 게 안 좋아요. 그러면 이건 안 좋은 프로젝트다. 그럼 드랍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걸 죽일 거냐? 그런 걸 평가할 때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상으로 내가 같이 이게 알더라도 가치 평가를 잘 몰라서, 근데 그러면 매출액만 집어넣으면 계산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웹 기반의 이런 툴도 개발되어 있고 무료로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키티 스타밸류는 그렇습니다. 회원가입만 하면. 충북대 바이오밸류는 제가 개발한 건데요. 공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요. 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거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보면 기술가치 평가에서 기술 수명 영향 요인으로 이런 지표가 있고 할인율 영향 요인으로 이런 지표들이 있는데, 기술 수명 영향 요인은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에요. 내가 이 특허를 이용해서 얼만큼 벌 수 있는, 그거를 결정하는 게 어떤 지표냐 이런 거고, 그다음에 할인율은 뭔가 하면 얼마나 위험한가, 기술 사업할 때 할인율을 곱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RMPV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한 10년 전에 이제 이정규 박사님한테 제가 도움을 받아서 RMPV에 대해서 이런 엑셀식도 받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RMPV 쪽으로 이렇게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결국은 기술 가치는 매출액 추정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 가지 설명 기술이 얼마나 중요하다 이런 것도 그렇지만, 탑다운하고 바텀업이 있습니다. 탑다운은 시장 규모가 이렇게 밝혀져 있는 경우, 거기에 대해서 점유율 기반으로 매출액을 추정하는 방법이고요. 바텀업은 우리가 유병률 아시죠? 그러면 유병률에 대해서 유병률을 가진 환자 수 기반으로 시장 규모를 파악을 해서 시장 침투율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 하실 때도 참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인종별로 유병률이 달라요. 그래서 인종별로 유병률 데이터를 찾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 침투율도 초기에 아주 빨리 증가하고, 그 다음에 증가율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감소하거든요. 그런 거를 어떤 의약품을 경쟁 약물을 가지고 해야 될까, 그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거는 시나리오 기반 스코어링 모델로 하는 건데, 이제 사실은 이것까지 전문가가 아니면 이것까지 하기 힘든데요. 근데 이런 것까지 해야 사실은 정밀하게 매출 추정 가능. 그리고 이 부분은 뭔가 하면 이제 초기 시장 침투율하고 로열티에 따라서 이 기술 가치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걸까요? 자, 기술 이전을 할 파트너를, 예를 들어서 큰 기업, 판매를 잘하는 화이자 같은 데하고 하면 시장 침투율이 높은 기업하고 할 건가, 아니면 로열티를 많이 주는 기업하고 할 건가, 어떤 게 더 효과가 있을까, 그런 거를 이제 민감도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의 핵심은, 기술가치 평가에서 쓰는 이런 지표를 어떤 R&D 방향, 지금 회사에서 나가고자 하는 R&D 부족한 부분이 어떤 건지 이런 걸로 평가를 좀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R&D 방향도 정하고 사업화 방향도 정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그 핵심 특허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하고, 침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가, 새로운 특허는 어떻게 창출할 건가, R&D 방향 어떻게 갈 건가, 그런 걸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실 때 조사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시장 경쟁력 등등, 임상 승인 기간 이런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개선안을, 그러면 시장 진입성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면 제가 엑소점 치료제 쪽이다, 그러면 그쪽으로 라이센싱 실적이 많은 회사하고 파트너를 맺어야 되겠죠. 그런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 조사를 해서 그런 회사들이랑 계약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은 뭔가 하면 실제로 조사했던 거, 어떤 회사에 대해서 했던 건데, 특허 기간을 5년 연장을 할 수 있어요.
5년 연장하는 게 인디케이션 하나 늘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평가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특허를 연장할 수 있고 특허를 전 세계 뭐 미국 진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 넘어가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 특허 연장에 대해서 5년 연장을 하는데 나라별로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 표에다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 나라별로 다른 특허 연장 제도에 대해서 했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허는 돈 되는 특허여야 되고 그러려면 시장성이 있도록 해야 되고 권리 범위가 넓어야 되고 침해 입증이 쉬워야 되고 특허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내가 침해를 받지 않고 침해를 하지 않게 그런 특허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아까 그 이야기하다가 뭐 그런 부분도 있던데 어떤 부분을 노하우로 가져가야 될지 어떤 부분을 특허 출연으로 가져가야 될지 그런 부분도 생각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보통 특허 폴트의 신규 IP는 1차적 보유 기술로부터 갖고 있고 2차적으로는 S급 특허 회피 내가 피해야 될 아주 중요한 특허를 어떻게 회피할 거냐에 따라서 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R&D 방향성을 도출하는데 마지막으로 TPP라고 타켓 프로덕트 프로필을 설정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설계를 하는 거죠. 어떤 의약을 만들 건가. 근데 그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미국에서 FDA에서 계셨던 분이랑 제노스코 대표님 박사님도 강조를 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경험으로는 그 치료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여기 보면 환자군이 다 달라요. 환자군이 다른데 환자군이 다른 거에 대해서 환자군이 좀 이쪽은 약이 별로 도움이 안 돼. 이런 반응이 있는 그런 환자군을 타겟으로 해야 어떻게 보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게 됩니다. 안 그러면 글로벌 기업하고 경쟁해야 되거든요. 뭐 이상입니다.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질문 있으시면.